네. 예.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우리 루소의 에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참인데, 오늘은 저는 그 옛날에 그냥 덤성덤성 읽고, 이번에도 덤성덤성 읽어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선생님이 이번에 아주 정도로 하셨으니까. 저는 일류라고 진을 다 빼가지고 좀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 900페이지 되니까 그렇죠. 읽는 것도 좀 되게 장정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다채로운 얘기들이 많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어쨌든 책 읽는 건 좀 즐거웠어요. 네. 선생님 참 훌륭한 독서가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한 보름 전쯤에 이제 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은 열심히 읽고 또 대단히 즐겁게 읽으시다 하시는데 저는 별로 즐겁게 읽지도 못했고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뭐 고전이라는 게 다 그렇게 유명하긴 하지만 읽지 않는 책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 글쎄 이 책은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책, 민희식 교수가 번역한 책은 그때는 한 700페이지쯤이 된, 요새는 막 그 활자가 좀 커져가지고 네네. 900페이지나 되죠. 네. 사실 뭐 소설, 뭐 이걸 소설이라 하기도 하지만 소설치고 또 굉장히 좀 논문투로 네네. 돼 있어가지고 소설 재밌는 장르가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중간쯤. 네. 글쎄 이것도 사실 뭐 교육 소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능한 한 좀 잘 요약을 하고 또 네. 소개를 해서 아마 이 책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큰 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께서 지금 정독을 하셨으니까 좀 더 상세히 저희 말씀하시죠. 정독만 했지 지금 남아있는 건 없어요. 이 책이 1862년 출판이 된 책이죠. 1762년. 네. 그러니까 루소가 1712년생이니까 네. 꼭 50에 쓴 책인데, 사실 루소의 책이 많지만 네. 1862년에 그러니까 루소의 에밀하고 네. 사회계약론 이 두 개의 주저가 나왔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가 문제해네요. 그렇죠. 네. 50이란 나이. 그리고 결국 이제 사회계약론이 뭐 거기 뭐 보통 우리가 사회계약이라 그러면 뭐 홉스나 뭐 존 로크나 루소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근대적인 어떤 그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도 하고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근데 이 사회계약론과 함께 에밀을 같이 이제 출판을 했는데, 사실 에밀은 뭐 루소 말에 의하면 한 20년 이상 숙고를 했고 3년 동안 집필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사회계약론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계약론 책이 좀 얇으니까 아마 네. 독자들이 더 가깝게 접근하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두 권이 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네. 두 권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오늘은 뭐 사회계약론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로 에밀 이야기를, 루소의 교육론을 이야기할 참인데, 근데 사실 루소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한번, 그죠? 네. 그래서 루소에 대해서는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만, 사회계약론도 했을 그렇죠, 거예요. 사회계약론도 네. 했죠. 네. 그래서 뭐 이 교육과 관련돼서 루소 이야기를 다시 조금 소개를 하자면, 네. 사실 루소는 교육에 대해서 별로 말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 핀잔이 있을 정도로, 네. 비판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자신이 교육받은 적도 없고, 사실 이 사람 독학을 한 사람이고, 그죠? 또 누구를 교육해 본 적도 거의 없어요. 뭐 가정교사를 한 1년 정도 했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지만, 네. 정작
이 에밀에서 이야기하는, 물론 에밀로 이제 에밀이라는 부잣집 외동아들을 가정교사 가르친다라고는 1대1로 네. 그런 설정이라는 점에서 루소가 가정교사를 했을 때의 경험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책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초기, 그러니까 아동의 그 유아기, 네.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라든가 또는 뭐 5살 이후에도 그 부모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한 배려, 네. 뭐 우리 식으로 부모가 막 그 교육을 막 푸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지만 아이의 그 성장에 따른 적절한 그 교육의 배려, 네. 이게 강조되는 점에서는 네. 루소가 5명을 낳았지만 자식을 다 고아원에 보낸 그런 입장에서 네. 뭐 자기가 부모 입장에서 가정교육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을 네. 썼다라는 게 굉장히 좀 보기 나름으로는 좀 그렇죠. 그 아이러니가 이제 그 발생시키는 긴장감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작품 속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또 선입견이 있으면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모르고 그냥 지가 멋대로 썼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근데 뭐 그 자식을 버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물론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그 당대에 뭐 볼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뭐 지식인들이라는 책에도,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 근데 뭐 사실 이 루소가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만은 한 30대 후반쯤에 이제 어떤 하숙집 하녀하고 결국 이제 살게 되잖아요. 네. 그 하녀의 가족하고 같이 이제 루소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뭐 하녀라고 해서 반드시 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루소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나 또는 루소의 처가 식구들이 그다지 루소가 보기에는 그 훌륭한 그런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 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루소가 뭐 그렇다고 자기가 직접 교육에 뛰어들 수도 없고 하니까 아마 고아원에 맡긴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또는 뭐 그 당시에 뭐 그 루소가 에밀에서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당시 귀족들은 뭐 자녀들을 다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네. 보냈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공기관 내지 그런 뭐 좀 교육 종교기관에다가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유행이었다, 일반적이었다, 좀 한 절반 이상이 관습이었다, 뭐 그랬다고. 보냈다고도 근데 하더라고요. 루소는 또 그걸 또 비난하잖아요, 에밀리에스. 절대 자기가 키워야 된다 그러죠. 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에밀리에스는 그런 이야기가 우선 나와요. 네. 근데 아무튼 그건 둘째 치고 네. 굉장히 방대하고 또 상세하게 나름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교육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간단하게 말하면 네.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 또는 학문예술론부터 시작해서 16살 때 쓴 학문예술론부터 시작해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 또는 뭐 사회계약론에 이르기까지, 네. 루소의 입장은 뭐 루소가 직접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을 안 했다고 하듯이 근데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도 그 말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될 정도의 삶을 살았고, 네. 루소도 그런 삶과 그런 또 그 입장을 보이는 거죠. 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자연과 문명의 어떤 대립 구조를 전제로 해서 네. 이 교육도 사실 자연인 교육과 이 문명인 교육, 네. 루소의 용어로 시민 교육이죠. 네. 이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자연인 교육, 곧 자연 교육, 네네. 자연주의 교육이 제일 네. 바람직하다. 네. 시민 교육, 루소가 말한 시민 교육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소위 직업 교육이라 할까요? 네. 또 실용 교육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게 자연인 교육은 자연주의 교육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네. 인간의 착한 본성을 그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접하는 물리적인 자연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고유한 본성으로서의 자연을 네. 자연성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발현시키는 게 교육이다. 네. 시민교육, 사회인 교육, 문명인 교육은 자연인 교육과 반대되는 네. 그런 개념이다라는 걸 두 가지 전제로 하고 네. 루소의 기본 철학이에요. 네. 그런 그런 자연인 교육이 바람직한데 해서 그런 자연인 교육을 가능한 한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의 유아기는 물론이거니와 5살부터 12살까지의 소년기에도 뭐 유아기에는 무조건 신체적인 어떤 건강함이 제일 중요하고 무조건 놀게 하고 네. 5살부터 12살까지도 뭐 감각, 감성이 발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자연스럽게 네. 놀도록 놔두고 너무 지식 가르치지 말라고. 필요 없고 네. 12살부터 이제 15살까지는 이제 조금 지식을 가르치는데 많이 가르치지 말고 네. 책도 뭐 한 권 정도 뭐 로빈스 크루소만 읽혀라 뭐 이렇게 15살부터는 이제 뭐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역시 그것도 어떤 본성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15살 때부터 이제 20살까지가 소위 그 이성에 네. 입각한 네. 그런 좀 직업 교육도 가미하는 그런 이성 교육을 이제 그러니까 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소가 좀 부정적으로 봤던 시민 교육 네. 이게 조금 이제 가깝다기보다도 그 어차피 또 사회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능한 한 인간의 그런 본연의 자연성을 최대한 구현하는 그런 네. 어떤 교육 방식을 네. 네. 에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25세 이후에 이제 여성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네. 연령대라고 할까 성장기라고 성장 발달이라고 할 이런 한 4단계, 5단계 구분에 의해 가지고 루소가 에밀을 쓰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소피라고 하는 여성을 등장시켜 가지고 뭐 여성의 교육 내지 부부 결혼 이후에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책 내용은 그래요. 네. 책 내용은 그렇고 요컨대 그러니까 루소가 살았던 당대의 프랑스 같으면 가톨릭을 네.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말하자면 권위주의 교육, 또 종교 교육, 네. 뭐 이런 어떤 것의 모순이라 할까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네. 인간의 본성에 그러니까 루소는 성선설의 입장이니까 인간의 네. 본성은 착하다. 네. 문명이 망쳤다 이런 입장이니까 문명이 망치면 문명화되면서 불평등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학문 예술도 생겨났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네. 루소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소의 학문 예술론 이후 뭐 생애 끝까지의 그런 기본 사상 네. 자연주의 내지 자연 사상을 교육에 응용한 적용한 책이 에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후의 사정이나 또는 그 뒤에 이 책이 교육 사상에 끼친 영향 또는 뭐 우리 교육에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시사점 이런 게 조금 나중에 또 말씀하시도록. 자, 뭐 대충 제가 그렇게 서론을 띄워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더 저는 이거 하도 길다 보니까 읽다가 아유 내가 17세기 아니 18세기에 너무 갇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그런 얘기들이 그런 담론의 원형이 거기 깔려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흥미롭게 읽었고 그다음에
교수님 아까 그 이 책을 읽게 하는 읽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읽기를 잘했다. 예.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예. 책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좀 이렇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쓴 것 같더라고요. 루소가 자기의 어떤 자기 최고 명절하고 네, 최고 걸작이로 자부했죠.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진심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너무 철학서 그러면 아무래도 좀 깊은 거 좀 삭제하고 이론적인 걸 좀 쓰게 되거나 소설도 좀 허구로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 어중간한 장르를 취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사회에 대한 아주 치열한 비판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다 썼으니까. 그런 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이제 기초를 깔았다. 라는 생각,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나 뭐 문화나 이런 것들에 이제 기초를 여기서 다 깐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그 개념이 이런 발상이 저는 좀 재미가 있었어요. 당시 아무래도 그 종교적인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카톨릭적인 그런 너무 이제 제도화되고 교리화된 그런 교육에 대한 그런 반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 수 있겠는가? 뭐 성경 읽고 또 이제 그 신부님 말씀 듣고 뭐 그렇게는 하지만 그걸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은 전도 받지 못한 그 지역의 오지의 사람들,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님을 알겠는가? 그런데 모든 이 우주에 공평하게 자연이라는 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은 그 신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성, 오성, 양심 이런 거를 이제 발휘해서 자연과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자기 논리가 되게 일리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그 탐욕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종교는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 것도 자연은 동일하니까 어디서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제를 깔고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 교육을 가장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에 가장 적합하게 하는 교육은 어떤 걸까라는 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쭉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제가 좀 일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원리를 쭉 깬 거죠.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는 얘가 또 결국 사회에서 살고 국민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식을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종교라는 게 이성보다는 어떤 뭐 계시라든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영성 같은 거. 네, 이성 좀 이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성이 정말 쓸모없는 거면은 그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그거를 줬겠는가? 네, 그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논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기독교적인 그런 뭐 원죄론 같은 거 타고날 때부터 죄가 있다 이런 거하고는 맞아 들어가지 않죠. 네. 않지만 그래도 이 논리 안에서 당시의 그런 그 종교 기득권들의 그런 횡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논리로 충분히 작용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이후에 보니까 에밀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그렇죠. 받더라고요. 에밀하고 사회계약론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자기가 솔직하게 정말 인류를 위해서 말한 그 대가를 톡톡히 후반에 또 치르고 그런 거를 봐서 이것이 가치가 없는 내용이었다면 왜 박해를 받았겠어요?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그 교육, 그러니까 루소의 교육 철학 그 자체 때문에, 어머. 어머. 루소의 교육 철학 그 자체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 어떤 그 프랑스가 이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네. 가톨릭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보다 더 원죄라든가 뭐 삼위일체 같은 걸 더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보통 흔히 말하는 성악사하고 좀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종교를 믿음으로써 원죄가 극복이 되고 악한 그 네네. 본성이 순화된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네.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체계 안에 들어와야지 가능한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루소가 그걸 거부하니까, 네. 그걸 부정하니까. 네. 근데 루소로서는 또 그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상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걸 뭐 루소가 사실 그 무신론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무신론자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신론자, 그러니까 유신론 중에서도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기독교적 신, 그렇죠. 종교적인 신하고는 다르지만 종교적인 신하고는 다른 네.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그래도 절대 기독교적인 신이죠. 네. 뭐 기독교적인 건 뭐 유대교적이든 자관 맞아. 어떤 특정한 네네. 종교와는 관계없이 맞아요.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루소가 인정한 건 사실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이신론이라고 네네. 하는데 뭐 네. 그건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 당시 18세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중세적인 의미의 가톨릭 차원의 절대신, 네. 그리고 절대신 가톨릭 그 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철두철미한 어떤 종교교육, 네. 이거를 이제 부정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종교적인, 물론 이제 루소가 15세 이후에 어떤 네. 그 신앙심,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죠. 도덕교육과 네. 함께. 자기가 사제가 되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가톨릭이 용인하는,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종교교육하고는 또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가톨릭이나 또는 그 당시에 주류 지식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것이고.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위협적인 그렇죠. 논리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루소가 1762년에 그런 책을 내고 핍박을 받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62년 출판된 이 책하고 89년 사이에는 거의 한 27년 사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이에 죽죠. 루소가 죽고 프랑스 혁명과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 죽습니다만, 근데 프랑스 혁명에 이 루소가 영향을 미쳤다. 뭐 근데 사실은 요새 와서는 또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물론이고 프랑스 혁명 당시의 사람들이 루소를 잘 몰랐다, 뭐 루소 안 읽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루소의 그런 사회계약론, 자유의 사상.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그 연결점이 시대에 있는 건 그런 사상이 사실이에요. 무르익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에밀과 같은 교육론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어떤 교육 제도에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그 당시에도 뭐 그렇게 막 그 자연주의적인 교육이 제도화되고 이러진 않고, 그렇죠. 물론 루소가 이제
독일의 칸트나 또는 뭐 페스탈로치나 이런 19세기 교육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고 한데 실제로 루소가 주장한 그런 교육이 보다 현실 교육에 먹히게 된 거는 거의 뭐 19세기 후반, 20세기에 와서 네. 먹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굉장히 선구적인 교육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우리 현실 생각하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막막하죠. 네. 뭐 물론 루소 이야기가 이제 그 에밀의 그 루소 교육이라는 게 그 에밀이라는 아이가 부잣집 귀족 집안의 네. 외동아들이고 네. 이 루소를 교육하는 사람은 가정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1대1 교육이잖아요. 네.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1대1 교육이라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이런 현실에서 네. 루소가 말한 그런, 그러니까 루소가 1대1 교육,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마도 그 에밀의 부모가 그 가정교사에게 뭐 충분히 보상을 했겠죠? 얼마나 주었는지 몰라도. 그리고 뭐, 교육 환경이나 또는 뭐 식사나 뭐 기타 뭐 놀이나 뭐든지 교육 도구나 네.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사교육이 그렇죠. 되는 거죠. 굉장히 고급 사교육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고급 사교육, 엄청난 근데 교육비가. 그런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인성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교육의 내용은 다른데 네. 그 적어도 형태로 외형으로 봐서는 1대1 고급 사교육이라고 귀족 하는 교육? 점에서는 이제 귀족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뭐 루소의 에밀을 아무리 좋게 읽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아주 특목고라든가 이런 특수한 뭐 교육 또는 뭐 비싼 사교육 이런 거를 뭐 찬양할 사람은 그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뭐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네. 있다 하더라도 네. 또 일부 부자들이 특권 계급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또 뭐 가정교사를 두고. 예, 1%의 무슨 그 특수한 어떤 그런 이 뭐라고 할까 CEO 집안 뭐 등등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의 교육 형태라고 하더라도 네. 그걸 우리가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누구도 그걸 또 모방할 수도 없고 따를 네.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 루소의 에밀이 큰 도움이 되냐?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게 가령 자 1대1 교육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루소는 가령 뭐 거의 한 15세까지는 놀려라 그러잖아요. 네. 가르치지 마라. 감수성만. 네. 네. 감성만 그 자연 속에서 네. 자연스럽게 노는 게 좋다. 그러니까 15세 이후에 이제 뭐 좀 지식 교육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죠. 네. 실제로 근데 루소가 말하는 어떤 그 이성적인 능력이 12세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12세에 이성적인 어떤 걸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거의 뭐 15. 한 30살 때 가지고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네. 우리 유치원 교육이라는 게 사실 뭐 영어 유치원 교육 같은 건 네. 지식 교육이지 뭐 딴 거 뭡니까? 네. 자, 이거를 극복하는 데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 뭐 전제라고 할까 목표라고 할까 하는 이른바 이 인류 대학 입학 또는 뭐 더 좁혀 이야기하면 하버드 입학 네. MIT 입학 이런 어떤 걸 향해서 막 100만 명이 넘는 그 아이들이 요새 100만 명도 안 되죠.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교육 때문에 저출산 뭐 비결혼 이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올 정도니 이 교육이
아이를 낳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시기까지 이러고 있으니 교육 문제가 네. 이 심각한 교육 문제를 애미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아우, 저 암만 생각해봐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교육 체제에서 승자들 거기서 이제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말고 그 나머지 이제 좀 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라는 그런 목표 하에서 생각하면은 이 에밀이 줄 수 있는 멋진 그림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육의 목표가 인간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 인간 자연스러운 그 자연의 일부로서의 그 인간이 어디까지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교육의 목표로 하고 그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누구에게도 이제 지배되지 않으면서 자기 이성과 양심을 사용해서 또 이제 좋은 사회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 자기의 그런 그 뭐죠 확신 그런 걸 쭉 이제 펼쳐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인간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실천할 수 없어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이 현실이 주는 프로그램 속에 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애가 막 자살하고 뭐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미 이제 18세기에 다른 그림을 펼쳐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이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누군가는 용기를 가지고 그 이제 프로그램 속에 이제 아이를 넣어서 방치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서 만약에 정말 성공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면 이 전체 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근데 사실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거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제 노선으로 가되 이 공부가 잘 안 된다기보다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훨씬 뛰어난 네이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이제 교육이 또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 현실에서 잘 적응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봤을 때 나중에 이 애들이 더 이제 행복하고 아이디어도 훨씬 좋고 그런 자유로운 인간이 되면은 뭔가 자기들이 이제 이게 정말 좋은 교육인 줄 알고 막 열심히 가다가 뭔가 조금은 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이런 시도들이 있었겠죠 그동안. 그렇죠. 네. 뭐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에 오게 되면 이제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제도 교육, 학교 교육 이거를 벗어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정 무슨 그 기성교육, 기존 교육, 제도 교육을 벗어나서 이런 뭐 대안교육이라는 대안교육 시스템의 학교들이 식이죠. 생겨나고 있고 그런 학교가 뭐 반드시 그 루소가 말한 그런 자연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둘째 치고 아무튼 상대적으로는 그런 제도 교육보다는 훨씬 더 루소가 말한 그런 자연주의 교육에 가까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 경우에 이런 교육에다가 자녀를 그런 학교나 또는 스스로 뭐 홈스쿨링을 하면서 루소의 어떤 그런 주장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 그런 자녀들이 과연 이런 그 루소가 말하는 비자연 사회, 문명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굉장히 좀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을 달리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서머힐 그 영국의 자유학교 유명한 학교 서머힐 같은 게 있고 뭐 또는 미국 같은 게 뭐 스텔턴 학교도 있고 여러 그 무슨 뭐 톨스토이 학교라든가 또는 뭐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네.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 예술가로 성공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 그런 교육은 아직까지 극소수고 그렇죠. 예외적이고 네. 자, 그런 예외적인 어떤 교육 이념에 루소가 미친 영향 보다 자연주의적으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는 부모 또는 네.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소수이고 예외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건 사실이고 네. 또 루소의 이 에밀이 그대로 제도 교육, 학교 교육에 반영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네. 권위주의적인 교육이 저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굉장히 비권위적으로 네. 그 어떤 그런 그 교육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루소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 에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아주 이상주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현실, 우리 네. 교육 현실과 너무 배리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교육이 반성할 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어떤 네. 각성을 주게 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읽다가 예. 정말 이게 섬세하게 인간이 어떤 그 교육을 받고 어떤 배려 속에서 얼마나 양심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쭉 섬세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어느 날 TV를 보는데요. 뉴스. 이제 뉴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비행이라던가 뭐 인간의 그런 어떤 뭐 싸우고 뭐 범죄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계속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아 저게 현실인데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교육을 이제 사실은 좀 더 섬세하게 하면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현실과 이 이제 책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사고가 이게 괴리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회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히려 그 에밀 같은 이런 사람을 이런 어떤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자연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아로 나타날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참 이런 험악한 세상에 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연 에밀 같은 이런 어떤 철학이 뭐 유용하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걱정스러운 점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뭐 또 사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같은 경우에 사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참교육 이런 어떤 비제도 교육, 대안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쪽에다가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뭐 이런 그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저 자신 이반 일리치 같은 사람들의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학교가 아닌 기존 학교와는 다른 그런 교육 체제, 뭐 자유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만 이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그런 교육에 관심을 쭉 가지고 책도 뭐 번역도 하고 글도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교육이 아닌 뭐 저 자신 가정에서 그런 탈권위 교육을 과연 얼마나 시켰느냐에 대해서 좀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뭐 그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건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성공한 거죠.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좀 우리에게 그 많은 좀 이 뭐 하나의 교육 방법, 딱 하나의 교육 사상이라는 게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네. 좀 다양한 그런 교육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학교도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고 네. 사회도 물론 또 그런 네. 다양성이 이야기하면 됩니까? 네네. 네. 예, 오늘 뭐 좀 장소가 이상해서 네. 자연 속에 왔습니다만 개가 자연을 방해하네요. 뭐 개판 아니. 아무튼 에밀이라는 책이 주는 그 교육의 어떤 본래의 모습, 네. 아주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독서를 통해서 아주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네. 또 우리 현실을 이렇게 우리 교육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 뭐 에밀이 너무 좀 환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 할 정도로 우리 현실은 좀 더러운데 이건 뭐 루소 자신 뭐 느꼈던 점 네. 루소가 그렇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뭐 문명과 자연 문명과 그 비문명 그러니까 루소 시대에도 그런 아주 그러니까 반자연적인 반인간적인 네. 교육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쓴 거죠. 네. 근데 20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만은 200년이 뭐야? 뭐 그건 300년이 다 돼 가는데 네. 지금도 변함이 없죠, 사실은. 네. 루소 시대에 루소가 비판한 그런 반자연, 문명의 어떤 폐해 네. 이런 건 여전히 더 심각하고 네. 그래서 루소의 어떤 이런 좀 환상적이긴 하지만 아름답긴 하지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어떤 에밀 같은 책의 필요성, 네. 가치는 더욱더 네. 그 뭐랄까 더 필요하다. 네. 읽어야 된다. 네. 네. 아, 언제쯤 그러니까 뭐 톨스토이나 그 이반 일리치나 이렇게 루소식의 이런 이제 그 탈권위주의 교육 이런 교육에 대해서 사실 교수님만큼 또 더 관심이 있고 네. 이제 그런 분야를 여러 제친 분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얘기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의 이제 근본 원인은 교육이다.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고 인간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루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원본을 한번 이제 본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톨스토이까지 보고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21세기 한국 교육에 대한 그 새로운 청사진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개가 짖고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해서 좀